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매주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에 따른 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의료체제, 재정비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는 급증하고 자영업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시대 준비위원회 인사 영입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군처우 개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보훈과 안보 메시지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안보 행보였죠. 철원 군부대를 직접 방문했고요. 또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관련 공약들을 밝혔습니다. 역시 이 모든 과정들이 또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후보는 보수 후보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국방, 안보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보수 후보다운 어떤 입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후보가 일선에 가면 그 일선에 맞는 적절한 공약이라든지 눈에 띄는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 보이고 그것보다는 뭔가 말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너무 소음이 많아서 네네. 그 말을 집중할 수 없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변에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뭐 당내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일선에 가서 정말 열심히 어려운 군인 가족들 만나서 여러 가지 위로도 하고 또 군 장병들과 그 어려운 점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데 당내에서는 뭐 엉뚱한 자리 다툼을 한다든가 더 나가서 소음을 일으키고 멱살잡이를 하니까 얼마나 국민들께서 사실은 우리를 좋지 않게 볼까 그런 두려움까지 있는데요. 앞으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후보자의 현장 행보를 선대위가 돕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공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윤석열 후보 디지털 플랫폼 얘기를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약 보면은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공공정보를 통합하겠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를 만들겠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공약. 그동안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전 세계 수출할 정도의 어떤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우리나라에 네네. 말하자면 스마트 정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웹 3.0 기반으로 뛰어넘는 새로운 과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 신기술이 뭐지 하는 그런 그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예컨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정부 이러면 훨씬 이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하는구나 하는 부가적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이 말은 하고는 있으나 충분히 이 개념 하나에 대해서 숙련화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데 대해서 좀 아쉽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은 상당히 훌륭한 공약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정부 2.0 해가지고 시작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 계속 그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정부 업무 전체를 국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가벼운 증명서나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하나의 전자 기반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바람직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늘 남의 거 뺏겨서 눈속임 잘하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것도 또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교원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친노동계 행보다 이런 타이틀이 붙었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국노총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고 노동이사제나 타임오프제가 다만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당내의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반대도 있고 이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선택을 한 거죠. 이번 대선에서의 한국노총과의 정책 연대를 제대로 해가려면 이 오랜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타임오프제나 또는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였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당한 문제점을 어떻게 좀 보완하느냐 그것만 남아있지 기본적으로는 뭐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공공 부문 외에는 2010년부터 이런 제도가 이미 타임오프제나 노동이사제 논의를 해왔고 실행도 일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공공기관까지 넓혀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윤석열 후보가 균형 있게 이것을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집권을 하더라도 2년 동안은 180석의 민주당과의 논의를 통해서만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제도적인 손질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도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 16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았습니다. 기업인들이 정부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당장 전날 한국노총 지도부들과 만남에서는 이제 소위 경제계가 반대하는 내용들을 담았고 그 다음 날은 또 손해보는 일 없게 하겠다. 이게 항상 대선 후보들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 같은데 상충된다라는 지적이 어쨌든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친노동 행보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게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선택이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기업인들의 그 경영의 자유를 더 강화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노동계에서는 노동계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현안을 해결해 주고 기업인들에게는 기업 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그리고 각종 뭐 세제 혜택 또 그다음에 기업의 규제 문제 이런 것을 오히려 해결해 주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항상 이제 북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노동정책 문제도 그것이 이제 우파 진영에서 해결하기가 훨씬 쉬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그런 노동 문제에 접근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업인들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윤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뭐 굳이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좀 미리미리 입법에 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일치하는 의제가 있다면 네. 조금 더 발빠르게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걸 논의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당장 이제 뭐 80일 안으로 대선이 와 있는 상태에서 입법 논의를 빨리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뭐 그것은 좀 더 뭐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 하려고만 했으면요 벌써 했어요. 지금까지 뭐 하고 싶은 입법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밟고 지나갔지. 이 문제는 뭐 윤석열 후보자가 찬성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뭐 민주당이 의지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죠. 없었다 그동안. 네. 사실 이번 주 내내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다고 표현할까요? 신지혜 전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새시대 준비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30대 여성 신지혜 씨를 영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에 신지혜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신 수석 부위원장은 윤 후보가 여성폭력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좌우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도 많이 나오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후속 보도들 일부 진영에서는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입은 어떻게 보였어요, 의원님?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잘된 영입이고 이러한 영입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계층을 대표하거나 일부 성향의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해서 모든 그 계층이나 성향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지혜 전 대표가 우리 윤석열 후보를 돕는 대열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 성향의 분들이 모두 우리를 지지한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또 그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반대하는 분들이 전부 윤석열 반대파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논란은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만 생각이 좀 달랐던 분도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데 대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자의 생각의 깊이, 이념적인 뭐 폭,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큰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지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주장을 했는데 왜 그런 사람을 영입을 하느냐, 나는 반대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또 신지혜 대표가 옴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 윤석열 후보자를 돕겠다고 나선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신지혜 전 대표의 국민의힘 합류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의 어떤 비판들,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신지혜 전 대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뭐냐라는 그런 공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또 내부에서는 뭐 하태경,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다 떠나서 의원님 보시기에 신지혜 전 대표 영입은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우리 김차구 얘기하신 대로 나름대로 영입의 의미가 있고, 또 후보가 그런 것을 원하고 후보가 생각하는 것이 말 그대로 99% 다르더라도 1%의 정권 교체라는 뜻만 모으면 된다라는 그런 것에 다 우파 전체가 동의한다면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실제로 당장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2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만우절에 그냥 비꼬듯이 내가 자유한국당 간다고 썼던 사람, 그리고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거대 양당은 절대 여성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분이 과연 하나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는 분인가, 또 과연 국민 일반이 봤을 때 저 사람의 뭐 이데올로기나 성향은 모르겠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대 양당은 여성 정치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우리 당에 특히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성추행당이고 이재명 후보는 여성 살인자를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신지혜 대표였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만나보니까 여성 정책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는 사람이더라.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지지를 못하고 양당 모두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윤석열 후보자는 여성을 우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했으니까 신지혜 대표가 나름대로 아주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요. 전시에는 그게 필요해요. 신지혜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죠. 평화의 시기에 과연 신지혜라는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일단 거죠. 전쟁부터 이기고 나서. 그런 속셈이 나는 전쟁. 안타깝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지금 초반부터 우리 김 전 최고위원께서 막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지금 선대위 뭐 당내 내홍이 굉장히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제 선대위에 있는 모든 직에서 사퇴하겠다. 그리고 조수진 공보단장은 한 기자회견 4시간 뒤쯤이었습니까? 또 백의종군하겠다. 좀 어수선한데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사퇴를 했어요. 당장에 뭐 돌아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수진 또 홍보단장도 사퇴했는데 뭐 두 분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사퇴하고 새로 이제 선대위를 꾸려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통찰력을 발휘해서 선대위를 재구성하고 또 재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전력 질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왕좌왕하는 면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혼선이 훨씬 줄어들고 선거운동은 앞으로 뭐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전망해 주셨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윤석열 사단과 이준석 대표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김건희 씨의 대응 문제로의 윤 캠프와 당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온도 차이가 있고 또 총괄선대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또 어느 순간 우리 캠프가 무거워졌다. 위원회도 너무 많아졌고 몇백 명이나 된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처음에는 조수진과 이준석의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복잡한 얽힌 실타래들이 또 드러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논리 속에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대위 구성을 윤석열 후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계속 거명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것이 기존의 당 문화와 안 맞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윤석열 후보 옆에서 아무리 조수진 최고가 마음에 들다 하더라도 공보단장은 조금 재선 3선급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하나 있고 김건희 씨 건 문제도 애당초 이 문제는 쉽게 뭐 전체적으로 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막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후보 부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해명할 걸 딱 해명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문제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제의 문제가 이 문제로 돌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대위 두 번째 제2차 갈등을 두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리더십이 다시 한번 또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갈등을 만든 데는 별 역할이 없었거든요. 리더십의 갈등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났고 사실 저는 정치권에서 근 20여 년간 있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죠. 아마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보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아쉬운 거는 윤석열 후보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이준석 대표가 좀 불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니, 1차 근데 갈등 때도 리프레시하고 오시라. 2차 갈등 때도 민주주의 일환이지 않느냐. 도친 개찐으로 싸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데 대한 이준석 대표의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섭섭함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의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섭섭했어요. 그러면 아이 그럴 수가 있느냐. 전 그러면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고 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합니다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좀 더 화가 났어요. 막 그래서 전화를 상의를 했어요. 정치판에서 전화에 상의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조차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그것도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가지고 있는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러면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상황을 정말 후보자가 멱살 잡고 싸워서 당신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갔다면 후보자의 리더십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무마하기 위해서 아이 뭐 그것도 민주주의죠.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해결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일 수도 있어요.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이상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쪽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어진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 이준석 당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은 사실 행간을 읽어보면 후보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엄청나게 묻어있긴 했습니다. 그것을 이 대선 국면에서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 섭섭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네. 위로하고 추스려야 될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간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요. 네. 지난 14일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17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계속 이제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글쎄요, 이제 간훈 토론에서는 사과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는 팩트체크형 사과를 했고, 네. 조사를 해보고 잘못된 게 생긴다면 사과할 것이다 했고, 바로 직후에 그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사과를 하셨다. 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너무 말을 길게 함으로써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또 뭐 저당에서도 잘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네. 오히려 자기가 한 사과를 스스로가 감하는 어떤 그 말하는 그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이 됐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의 스탠스는 여전히 김건희 씨한테 눈치를 보는 형태의 사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네. 그래서 그것이 국민한테 완전히 김건희 씨 본인이 사과하는 부분도 아닌 상태에서 대리 사과이고 그것도 명쾌하지 않다. 네. 그렇게 국민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제기한 그 여러 가지 의혹의 10가지 중에 9가지는 완전 거짓말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대체로 그 김건희 씨의 실수 또는 사실과 조금 다른 표현 뭐 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주 왜곡을 하고 심지어는 뭐 폭로한 것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 배우자가 지금 상황에서 사실관계부터 밝혀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사과는 자신이 그 현재 처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의 일까지도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걱정도 끼쳐드리고 힘들게 만들었으니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최대의 사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국민의힘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국민의힘의 총 정보량은 약 9만 2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연관어 중에서 조사 기간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허위 경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내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2위는 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도박 사실을 인정한 아들의 성매매 의혹까지 나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관련 의혹들에 대해 자식을 둔 죄인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3위는 이사, 4위는 재직입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3년 동안 재직했다고 적어냈는데요. 해당 협회는 김 씨가 적어낸 시기보다 2년 뒤에야 만들어졌고 기획팀과 기획이사라는 직책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연관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반박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의 뉴욕대 MBA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서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담긴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삼성플라자 전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전시 팸플렛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 급상승한 국민의힘 인물 연관어를 알아봅니다. 1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겨냥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중립적인 후보합동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면서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2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이 번지면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됐습니다. 윤 후보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와 다른 잣대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3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1심 법원에서 각하된 것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4위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권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 문제 해결에 장 의원이 개입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5위는 김명신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도 언론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한 주 국민의힘을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종부세 부담 완화,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부동산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직속 기구인 사회적 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전환적 성장의 핵심 요소로 지대 개혁과 디지털 전환, 기후 정의, 교육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야 한다며 지대 개혁을 통해 노동하는 사람이 다시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대 개혁은 사회적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시절 강조했던 의제로 이 후보와 추 위원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후보 직속의 사회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 등을 발표하고 있죠. 정부의 소상공인 100만 원 방역지원금 대책 지난 19일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이거 충분치 않다. 여야 정치권에서 추경 협상을 조금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계속 이 소상공인 얘기하고 있고 지원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미국과 캐나다는 2천만 원, 3천만 원 줄 때 우리는 200만 원 주면서 달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결과들을 낳았다라는 측면이고, 물론 뭐 우리가 내년 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뭐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새로 뭐 바로 또 추경 이야기하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고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이만큼 여러 가지 어떤 기존의 재원 내에서의 말하자면 재분배를 통해서라도 다듬어 가고 또 내년은 내년대로 할 수 있는 뭐 정당한 접근 방법 내에서의 방책을 다듬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이런 형태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 이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그걸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대통령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 대통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추경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야당하고 여야 협상하자고 주장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대통령을 설득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 또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못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또 눈속임이에요. 어떻게 정치를 이래 사기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 사기적 정치 그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셨습니까? 설명할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윤우덕 의원이 이제 일부 언론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당내에서도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당정 간에도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당내부터 이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논의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것이 이제 가시적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는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형 PPP 도입, 이 이제 고정비 상한 감면 대출제 도입, 지역화폐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등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네. 또 폐업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고충들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을 내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형 PPP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더 일찌감치 이런 논의가 진행됐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화폐 또한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지역화폐를 하면 그 지역 내에 쓰기 때문에 돈을 그냥 갖고 있다고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쓸 수밖에 네네. 없는 그런 귀하네요. 한계들을 이재명 후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깨알 같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근데 이게 보셨어요? 이제 지금 뭐 여기 7대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 이거요. 선거 때 되면 항상 나오는 일이고 여기 있는 대부분이 있잖아요. 지난 21대 총선 때 제가 당시 미래통합당 네. 현재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하면서 총선 공약을 총괄 지휘하고 전부 만들고 책자까지 발간했는데 이게 대부분 그대로 있어요. 지역 밀착형 지원 강화, 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다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정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만 한 이야기를 지금 또 들고 나온 거죠. 대통령 공약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6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직속 기구인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뭐 추명연대가 다시 떴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호불호가 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또 개선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했던 역할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말하자면 강성 친노들을 모아놓는 효과. 또 그분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 안티 세력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 당 안에서 그런 논의를 해가는 과정 부분이고 어쨌든 법제도적 개혁 뭐 또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아젠다 자체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시 조정해가는 과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동안에 큰 틀에서의 각 후보별의 구조적인 어떤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각별하시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제목이 사회대전환위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를 대전환시킨 게 맞아요. 법무장관을 하면서 보여준 그 기행이 이 사회를 대전환시켰다니까요. 그 추미애 장관 때문에 아마 정권 교체 열망도 강해지고 윤석열이라는 대선 주자도 만들어졌고 추미애 장관 때문에 하여튼 우리 사회가 대전환되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오신 일을 조금 더 하셔서 사회가 완전히 전환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뭐 네. 말을 하나 붙인다면 뭐 김한길 뭐 전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도 그 못지않게 제가 않다. 기대를 합니다. 네. 뭐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네, 각각 그 대응 수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죠. 이재명 후보는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서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 복지수급 탈락 등으로 이어지는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재산세 부담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올해 정도로 유지하도록 당정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요즘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 혹은 청와대 방향과 좀 어긋나는 부분도 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긋날 수 있죠.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는 개념을 재산세나 종부세에 연동해야 되느냐에도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공시지가는 현실화돼야 되지만 집은 깔고 앉아 있는 거지 바로 내한테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가 5억짜리 집이 내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20억이 됐다고 한들 갑자기 내 주머니에 20억 돈을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에 준하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들도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탄을 비롯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 값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유예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꼼수다,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야 대통령 후보 혹은 새로운 정부가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개편을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공시가격 현실화 주장.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자가 이것만 그렇게 하면 뭐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뭐 입만 열면 일단 뭐든지 그리고 표만 되면 뭐든지 달려들잖아요. 이것도 바람직하잖아. 하여튼 선거 근데 때 표를 보고 달려드는 건 건 자연스러운 거다. 거잖아요. 네, 근데 자연스러운 이제 네. 표만 되면 뭐 거짓말이든 뭐든 뭐든지 다 해버리니까 그건 좀 너무하죠. 대통령이 될 분이 표만 되면 그냥 이거 공시가격을 1년 유예하자는 거는 말하자면 조삼모사예요. 그죠? 조삼모사.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10% 올려서 네, 지금 30년까지. 보도에 난 거 보면요. 내년 공시가격 표준지를 10.16% 올리는 거예요. 벌써 내년에요? 네. 내년에. 근데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10.16% 올리면 결국은 전체 공시가격이 10% 올라가잖아요. 보도가 일어났는데 과세 표준을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계산해 놓은 것을 다시 중단시키자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간은 좀 유예하자 이 말은 원래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고 그 다음에는 재산세가 20%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진세니까 더 네. 올라가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냐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조삼모사죠. 더 이상 공시가격 연동해서 재산세를 안 때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죠. 그거는 아니 공시가격을 올리고 공시가격으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법뿐만 아니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요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요 이 소득으로 해서 네네. 결정되는 뭐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뭐 국민의 70%를 주고 88%를 줄 때도 공시가격으로 영향을 그렇죠. 받아요. 소득 기준, 복지 기준 다 그런 연동되죠. 상황인데 원래는 내 선거 치르는데 급하니까 공시가격 10% 올라가더라도 세금은 그대로 거둡시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숭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제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이 크십니다. 뭐 반박하실 네. 아니 부분이 그게 아니라 없이 어찌됐든 국민이 판단할 바고 네, 판단할 어려울 국민이. 때 세금 깎아준다는데 뭐 국민들이 나를 왜 원숭이로 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처장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아왔고요. 최근 공사 자체 감사에서도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벌써 두 번째 극단적인 선택 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의혹 수사 여러 가지 국민들 보기에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검찰 얘기에 의하면 뭐 피고인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참고인 수준이었다라고 지금까지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주변인들 얘기로 들어가면은 조사를 받고 나와서 굉장히 침울해하고 그랬다, 압박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본인만 찍어서 이렇게
징계를 중징계 받았다 하는 같은 거. 것들이 네. 더 압박을 가중시켰을 것이고 또 이분이 어찌됐든 간에 화천대유 심사 1차, 2차를 다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분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일단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 김문기 1팀장이 바로 유한기 최근에 역시 사망한 성남 도계공 그 본부장 밑에서 개발 사업 1팀장으로 있던 분이고 이 두 사람이 사실 그때 당시에 화천대유 이쪽에 그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하는데 가장 그 역할도 하고 그 내막을 잘 알던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수사 그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람을 고발을 했어요. 민간 이익 환수 규정을 그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해서 배임죄로 고발을 해놓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하다. 위선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유족들이 지금 그래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데는 몸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몸통이 누구겠어요? 김 팀장 위에 있는 유한기 위에는 누구가 있냐면 바로 성남시장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래 사람만 막 다그치고 족치니까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죠. 저는 이게 검찰이 주범을 숨겨주려고 하다가 빚어진 비극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족들도 꼬리 자르기식 수사이고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 김 팀장이 사망하게 된 거다. 그렇게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들 의혹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불법 도박 의혹이 있고요. 또 성매매 의혹까지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 자식 둔 죄인이라면서 빠르게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신속한 대응은 잘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불법 도박 문제는 도박 문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될 문제이고 성매매 부분은 아들한테 물어봤다. 그런데 안 했다고 하니 아들이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대응을 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한계와 더불어서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선 후보자들의 가족 논란 자체가 국민으로 하여금 굉장히 속상하게 하고 국민 스스로 말하자면 이 대선에서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계기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응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니까 이런 면에서 대응도 좀 늦죠. 근데 이재명 후보자는 그냥 말은 순식간에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쿡 찌르면 사과도 금방 나와요. 아이,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하기 쉬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과하는 것도 보면서 그냥 마음은 전혀 안 그런데 말로는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쉽게 말하면 가치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가족 리스크가 양쪽에서 나왔고 그래서인지 여론조사를 봐도 어쨌든 동반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 또 약간 앞서거나 약간 뒤서거나 이런 상황이죠. 앞으로의 지지율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지금 상황 같아서는 투표 당일 전날까지도 계속 하락하면서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간 하락하면서. 네. 동반 상승하다가 하락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하지 않겠냐.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이 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권 교체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정합성은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권 교체 요구에 비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그걸 다 받아먹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은 분명한 것 사실이고요. 또 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물론 뭐 상대적 개념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보더라도 누가 확실하게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계속 봅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예. 끝까지 갈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 양쪽 후보자가 모두 그 역대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되잖아요. 네네. 추세가 쭉.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의 격차가 좀 줄어들거나 하지만 추세는 그대로 가거든요. 이것은 저는 선거 때까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 상태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재명 후보자가 선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재명 후보자가 이 눈속임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대장동 사건으로 벌써 거의 끝났다 생각했는데도 꾸역꾸역 살아오고 지금 뭐 가족 어떤 리스크라고 하지만 사실 본인 리스크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자가 선전하고 있다는 말은 정말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두 분의 한 줄 평 들을 시간이죠. 김주현 제가 최고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쩍 들고, 네. 표만 되면 뭐든지 공약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겁니다. 네, 깔끔하게, 네. 예, 만우절에 자유한국당 간다던 사람을 영입한 윤캠프의 새 시대위원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대위원회 정말 훌륭합니다. 김지현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토토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